일리노이 주의 심장부, 끝없는 들판과 고요한 숲 사이에 엘르무드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고독과 평화를 찾는 이상적인 장소처럼 보입니다. 엘르무드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낮이 가마오 화선한 아샤라 담한 집이 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전통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름을 알며 매일 아침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서는 범죄가 드물며 지역 경찰들은 심각한 사건보다는 사소한 가정 문제 해결에 더 자주 관여합니다. 마을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숲은 마을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숲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과 전설에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주민들은 숲이 엘르무드의 평화를 지키며 불청객의 눈으로부터 마을을 숨겨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 목가적인 풍경 뒤에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으며 곧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작은 광장이 있고 시간이 흘러 검게 변한 벽돌벽을 가진 오래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지어진 중앙교회는 다른 건물들보다 높이 솟아 있으며 마을의 종교적 뿌리를 상기시킵니다. 일요일마다 모든 주민이 이곳에 모여 설교를 듣고 최신 소식을 나눕니다. 지역 상점, 유일한 약국, 그리고 이 지역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이 모든 장소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조용한 구석의 주민들 중 제임스 헌터 가족이 눈에 띕니다. 엄격한 표정과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중년 남성 제임스는 어린 시절부터 엘르무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엄격한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존경받았지만 나머지 공동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많은 남성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제재소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근면하고 진지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최근 제임스는 내성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종종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스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젊고 매력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그는 최근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렉스는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집을 비우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으며 친구들조차 알렉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와 알렉스의 관계는 몇 년 전 알렉스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항상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아침에 드만타란 현들이 과자마대 다랑머리가 시해. 제임스는 아들에게 엄격했고 규율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알렉스는 마치 아버지의 모든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는 듯했고 이는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긴장된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명백해졌지만 아무도 이 겉으로 보이는 긴장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엘르무드의 거리가 아침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했을 때 헌터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길해졌습니다. 제임스와 알렉스 사이의 다툼은 잦아졌고 외부인의 눈으로부터 숨기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조화에 익숙했던 마을 사람들은 헌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을 자체처럼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엘르무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평범한 삶을 계속하는 동안 집들의 그림자와 닫힌 문 뒤에서는 고통, 두려움, 그리고 그 고운 표면으로 드러날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헌터가의 사건들은 제 밑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발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족의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알렉스와 제임스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누구도 그들 사이에 집의 벽조차 침묵하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누구나 의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알렉스는 젊음과 친구들과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항상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복잡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제임스는 차례로 항상 아들에게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함 뒤에는 그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다른 더 깊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비밀스러운 밤의 대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들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웃들조차 그들의 집 주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알렉스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고
종종 설명 없이 몇 시간씩 사라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종종 자기 생각에 잠겼으며 평소의 대화와 즐거움을 피했습니다. 알렉스는 우울해 보였지만 누군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려 하면 그는 괜찮다고 확신시키며 그냥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짓눌렀고 그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 이상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알렉스의 관계는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임스는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는 그를 존경받게 했지만 다른 주민들과는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깊은 내면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스도 성장하면서 이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의 긴장된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르무드 주민들은 헌터가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늦은 밤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큰 목소리가 들렸다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빠르게 조용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양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집에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무르익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친구나 지인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며 주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엘르무드 주변의 숲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가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나무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여기서조차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느낌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차례로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익숙한 장소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종종 퇴근 후 바이들러 제재소 동료들과 잡담하며 일상사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점점 더 많은 저녁을 집에서 보냈고 거리에 나타나더라도 그의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선이 어딘가 공허해졌고 마치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임스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했지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이 다시 짙은 안개에 휩싸였을 때 알렉스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사이에도 다른 다툼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비난과 숨겨진 감정들이 터져나왔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으며 대화는 이웃들조차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제임스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알렉스 역시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내면의 갈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시도로 시작된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둘 모두에게 점점 더 파괴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도 알렉스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매일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커져갔고 이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제임스와 알렉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한때 따뜻함과 아늑함으로 가득했던 헌터가의 집은 이제 언제라도 폭발할 준비가 된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드물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처럼 보였던 다툼은 매일의 대립으로 발전했고 숨겨진 감정들이 끔찍한 힘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린 기분을 느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관계가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외출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종종 그는 그냥 거리를 배회하거나 숲으로 들어가 혼자 있을 수 있었고 잠시나마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다시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제임스 역시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그의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더 짜증을 내고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동료들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제임스가 더 이상
이전에 자제력 있고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격한 시선은 더욱 어두워졌고 사회에서의 그의 존재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알렉스와의 모든 대화는 각 단어가 칼처럼 베는 진정한 전투로 변했습니다. 그들 둘 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이 악몽을 끝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점점 더 느꼈습니다. 너나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남는 것은 이 절망의 심연으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저녁 중 어느 날 마치 재앙의 전조처럼 마을 위에 먹구름이 드리웠을 때 알렉스와 제임스는 다시 다투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갈등이 단순한 아버지의 불만 이상으로 번졌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제임스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도 한현 마니마나의 가인가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채찍질처럼 날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말다툼 중에 그들 둘 다 오랫동안 억누르려고 했던 감정과 생각들이 표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제임스가 그의 삶을 파괴했고 그의 요구와 도덕적 기준이 그의 모든 희망과 꿈을 파괴했다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차례로 아들을 배은망덕하고 이해심이 없다고 비난하며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가 치른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갈등은 알렉스가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문을 너무 세게 닫아 창문이 흔들렸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임스는 빈 방에 서서 거칠게 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상황, 아들, 심지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생각은 분노, 실망,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다는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알렉스는 절망감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나눌 수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가 간직한 이 비밀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 긴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임스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을 여유가 없었지만 그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 둘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은 마치 영혼의 구석구석으로 점차 스며드는 독성 곰팡이처럼 그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무드 위의 구름은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며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누구도 헌터가에서 어떤 열정이 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 열정들이 터져나올 것이고 마을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어둠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밤이 엘르무드에 내려앉아 가끔 가로등 불빛만이 뚫고 들어오는 짙은 어둠으로 마을을 감쌌습니다.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마을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헌터가의 집에서는 침묵이 기만적이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집안에서는 거주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또 다른 격렬한 다툼 끝에 돌아온 알렉스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궁지에 몰린 기분을 느꼈고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무거운 절망감이 동반되었습니다. 생각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고 각각의 조각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알렉스가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생각들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옆방의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생각은 죄책감과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구를 보지 못했고 이것은 그를 절망의 심연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밤은 너무 조용해서 모든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알렉스가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극한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제임스는 아들의 시선과 마주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증오가 담겨 있어 마치 방 자체가 긴장감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조용한 비난으로 시작된 다툼은 순식간에 격렬한 비명으로 번졌습니다. 알렉스는 제임스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존재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표현을 가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내면에 쌓여왔던 증오와 고통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제임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들의 말만큼이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다툼이 깰 수 없는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분노, 그들의 증오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그들 내부의 무언가가 부서지고 이전에 지켰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더 이상 이 굴욕, 이 비난을 참을 수 없었고 긴장으로 떨리는 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이것을 보고 움찔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제임스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건을 잡고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가격했습니다. 분노의 섬광이 그의 이성을 가렸고 그는 알렉스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상처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볼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제임스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이가 하나 아려배어온다. 아니하만 제밥게 냄새와차입니다. 방 안에는 제임스의 거친 숨소리와 알렉스의 낮은 신음소리만이 들리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는 방금 일어난 일을 깨달으며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순간 그는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방금 한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알렉스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는 나무마루 위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의 시선은 점차 희미해져 빈 껍데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임스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모든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손으로 누르려고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제임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시신 옆 바닥에 앉아 그의 생명 없는 손을 꽉 쥔 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불일치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어둠과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밤은 계속되었지만 제임스에게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 후회, 그리고 저지른 일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이 깨달음은 천천히 퍼지는 독처럼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르무드는 깨어나겠지만 아직 아무도 헌터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마을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소식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엘르무드의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고 첫 햇살이 거리를 감싼 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헌터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굳게 닫힌 커튼과 잠긴 문 뒤에서는 작은 마을의 평화를 산산조각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중 누구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지 않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는 두려움과 충격에 마비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올 듯 뛰었습니다. 바닥의 핏자국은 일어난 일의 말없는 증거였지만 제임스는 그것을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현실로부터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이 침묵 속에 비극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헌터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처음 알아차린 것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보통 아침 일찍 출근했고 알렉스도 잦은 외출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첫 햇살과 함께 활기를 띠었던 헌터가의 집은 어둡고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인 그린 부인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불안과 걱정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네탄 원한 제입당한 제이봉에 전화했습니다. 지역 보안관 토마스 휘틀리는 신고를 받고 즉시 헌터가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경험 많은 사람이었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르무드는 조용한 마을이었고 그의 사건 대부분은 기물 파손이나 가정 싸움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임스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비록 그가 엄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걱정할 만한 이유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주변을 감도는 이상한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이 지역의 아침은 생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접시소리, 이른 대화소리,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멈춰선 듯했고 마치 공기 자체가 끔찍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보안관은 문으로 다가가 다시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내면의 목소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주의를 끌려는 시도 끝에 토마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보안관은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뒤집힌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모든 것이 집안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토마스는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은 피로 흥건했고 그 중앙에는 알렉스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임스가 공포와 충격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마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토마스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군과 의료진을 불렀지만 알렉스에게는 이미 도움이 늦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역 의사는 젊은이의 사망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집안에는 감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만이 들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마스가 데려온 지역 경찰관들도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제임스가 단지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방금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행동을 요구했고 토마스는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헌터가의 집은 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봉쇄되었고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구석이 단서를 찾기 위해 조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신 옆에 놓여있는 칼을 발견했고 즉시 그것이 살인 도구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 아드카리도 헐멜 보문이 경객들이야 파파전다나 엘르무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 중 한 명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비록 내성적이긴 했지만 항상 모두에게 점잖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도록 몰아붙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과 추측이 퍼졌지만 진짜 이유는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길고 힘든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 증거 수집, 그리고 제임스를 그토록 끔찍한 행동으로 몰아붙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시도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질문은 늘어났지만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엘르무드를 뒤흔들고 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끝까지 마무리할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터가의 벽 뒤에 숨겨진 거짓, 두려움, 숭어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생각과 시도로 가득 찬 긴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항상 드러난다는 것을. 알렉스의 시신이 발견된 후 첫 몇 시간 동안 엘르무드는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경찰관,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들이 범죄 현장으로 몰려들어 이 비극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에도 불구하고 답은 늘어나지 않았고 질문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는
제임스 헌터는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상황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용의자 신문의 주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성급한 결론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운명적인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전행의 대비가 되고자 하는 판명되던 지김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는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손은 떨렸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어떤 압력이라도 제임스가 완전히 마음을 닫고 협조를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그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토마스의 동료들은 헌터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곧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중에는 헌터 가족의 이웃인 톰 백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성미가 급하고 이웃들과 자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제임스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톰이 헌터 가족을 위협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그의 위협은 결코 말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톰은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고 그의 행동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진술을 바꾸는 그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 집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는 그에 대한 의심을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다른 용의자는 알렉스와 긴장된 관계를 가졌던 지역 청년 마이클 리브스였습니다. 마이클과 알렉스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다투었고 최근의 다툼은 심지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토마스는 사건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헌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는 범죄로 몰아붙일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로 유죄였을까요? 아니면 제임스가 스스로 주장했듯이 유일한 가해자였을까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제임스가 자백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행동은 이상했으며 마치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 듯 했습니다. 토마스는 제임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매일 마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하고 추측하고 가정을 세웠지만 진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르무드는 밑바닥까지 흔들렸고 모두가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해낼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철저하고 꼼꼼한 수사만이 그 운명적인 밤 헌터가에서 일어난 일의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용의자들이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명확히 하는 대신 새로운 사실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토마스가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톰 백스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전형적인 문제 이유처럼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이미지 뒤에는 더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토마스는 백스터가 이미 법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싸움에 연루되었고 그 싸움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무마되었지만 백스터의 평판은 손상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토마스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 남자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신문이 계속됨에 따라 백스터는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진술이 엇갈렸으며 살인 당일 밤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는 철벽처럼 보였습니다. 톰의 아내는 그가 밤새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반대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알리바이 뒤에 죄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사람은 마이클 리브스였습니다. 알렉스와의 복잡한 관계, 최근의 싸움, 의심스러운 행동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텍스트와 달리 마이클은 더 젊고 훨씬 교활했습니다. 그는 종종 진술을 바꾸었는데 살인 당일 밤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집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토마스는 마이클이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상황 때문에 중요해졌습니다. 마이클의 여자친구는 알렉스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헤어진 후 마이클은 알렉스와 몇 차례 갈등을 겪었고 그가 여자친구를 빼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투는 범죄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팩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이클의 알리바이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는 살인 당일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녀는 그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 알리바이가 다소 꾸며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마이클과 그의 여자친구가 사전에 자신들의 버전을 조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수사는 계속 심화되었고 곧 또 다른 잠재적 용의자가 등장했습니다. 헌터 가족의 오랜 친구인 피터 웨스트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피터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띄는 동기가 없었고 제임스와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가 그의 임무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피터는 제임스의 오랜 친구였고 학창 시절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엘르무드에서 함께 자랐고 삶의 많은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되었습니다. 피터는 헌터가에 덜 자주 방문했고 마을에는 그와 제임스가 어떤 사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토마스가 피터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는 피터가 제임스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부터 그의 아내를 짝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제임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터는 질투나 원한에 이끌려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터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 당일 밤 사업차 마을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러 증인이 그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용의자는 각자의 비밀과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반박하기 어려운 견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사건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진짜 살인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수사는 비극에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용의자는 일어난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림자 속에 남아있던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너네가 말하전에 한 내가 아직은 마트파나오 매실 머무점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하고 추측하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엘르무드는 이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을까요? 토마스 휘틀리는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을이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전에 살인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 복잡한 이야기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각 용의자 뒤에 숨겨진 거짓말, 음모, 비밀의 거미줄을 풀어야 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토마스 휘틀리에게 모든 단계는 점점 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용의자가 있었고 각자 동기와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최종적으로 유죄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모든 전환점이 새로운 미스터리와 모순으로 이어지는 미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훨씬 더 많은 드라마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더했습니다. 토마스가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직후 관찰력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사는 외로운 호라비 헨리 카터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오래된 쌍안경으로 이웃을 훔쳐보는 특이한 습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랫동안 헨리는 마을의 웃음거리 같은 존재였지만 때때로 그의 관찰은 지역 경찰에게 유용했습니다. 헨리는 토마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평소
가벼운 조롱을 담고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진지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노인은 보안관에게 살인 당일 밤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늦은 저녁 그는 헌터가의 집 근처에 이전에 마을 거리에서 본 적 없는 검은색 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헨리는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키가 크고 건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움직였지만 무언가를 숨기거나 서둘러 숨으려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헨리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헌터가의 집 근처에서 5분 이상 머물지 않았고 그 후 빠르게 차로 돌아와 떠났습니다. 노인은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번호판을 기억할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리마더 반차모달 어디보만 아지머 나반처입니다. 헨리가 말한 남자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면 살인의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진짜 살인자에게 빛을 비출 수 있었지만 그의 증언은 불완전하고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증인이 토마스로 하여금 용의자들이 제공한 알리바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헨리의 증언 직후 헌터가의 집 근처에 살았던 또 다른 여성인 마사 로슨 부인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남편을 잃은 후 거의 집을 나서지 않았지만 창밖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살인 당일 밤 그녀 역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로슨 부인은 자정 무렵 알렉스가 집을 나와 집 뒤에 있는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보통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로슨 부인은 그가 나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를 따라가던 사람은 마치 주의를 끌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로슨 부인은 당시에는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후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언들은 사건에 더 많은 혼란을 더했습니다. 만약 알렉스가 정말로 그날 밤 집을 나섰다면 그의 살인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집안이 아니라 숲속 어딘가 또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안타면 어떤 이메리야 느리가 커이방은 더넷지현 어떤 이셔고래가 아직은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습니다. 토마스는 제임스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라 그날 밤 전개된 어떤 더 복잡한 사건의 참가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헨리 카터가 목격한 검은색 차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은 의문을 더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늦은 밤에 헌터가의 집에 올 수 있었고 왜 왔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알렉스와 어떤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헨리의 설명과 일치하는 도시의 모든 차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은색 차는 매우 흔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슨 부인의 말에 따라 알렉스가 향했던 숲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단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과 추측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검은색 차의 등장과 살인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신비한 남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엘르무드에서 이 미스터리는 주요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론과 가정을 세웠고 도시는 점차 두려움과 불신의 분위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살인자가 누구일지 몰랐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새로운 증인은 그에게 진짜 살인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증거는 더 많은 질문을 더했고 보안관은 이 이야기가 그를 엘르무드의 심장부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인다고 느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토마스는 이 복잡한 거짓과 침묵의 거미줄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고 매일 새로운 날이 예기치 않은 해결책이나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또 다른 미스터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는 긴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이 놓여 있었지만 토마스는 진실을 밝히고 알렉스 헌터의 진짜 살인자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던 알렉스 헌터 살인 사건 수사는 진정한 퍼즐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증인과 단서가 나올 때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이 작은 마을에 숨겨진 새로운 비밀의 층들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토마스 휘틀리는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결론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카터와 로슨 부인의 증언 후 토마스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장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로슨 부인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가 사망 당일 밤에 갔던 숲에 집중했습니다. 엘르무드를 둘러싼 숲은 오래전부터 신비주의와 소문에 쌓인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이 빽빽한 나무 숲에서는 쉽게 숨을 수 있었고 그 어두운 구석들은 항상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팀은 숲을 철저히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평방미터를 샅샅이 뒤졌고 곧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로슨 부인이 묘사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파헤쳐진 땅,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잎사귀 위의 핏자국, 마치 누군가 시체를 끌었거나 방어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살인이 집안이 아니라 숲속에서 일어났고 그 후 시신이 다시 옮겨졌을 수 있다는 토마스의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근처에서는 오래되고 버려져 거의 파괴된 나무 오두막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두막 바닥에는 알렉스의 거실 수 있는 옷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벽 중 하나에는 피로 쓴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절망의 징후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일 수도 있지만 경고일 수도 있는 불분명한 단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알렉스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들의 진원지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이 장소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령했지만 모든 새로운 유물은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누가 알렉스를 이 장소로 데려왔고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 복잡한 이야기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토마스는 헨리 카터가 헌터가의 집 근처에서 본 검은색 차를 계속 찾았습니다. 설명과 일치하는 도시의 모든 차를 확인했지만 결과가 없어 토마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차는 엘르무드에 살지 않는 누군가의 소유이거나 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숨기는 누군가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새로운 이론으로 이어졌고 그중 하나는 특히 불안했습니다. 아마도 외부의 누군가가 헌터 가족의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원한을 갚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주의를 끈 한 사람은 제임스의 오랜 친구인 피터 웨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심화됨에 따라 그의 삶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세부 사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모범적인 시민처럼 보였지만 엘르무드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피터와 제임스는 최근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피터가 제임스의 아내와 그의 젊음에 대한 질투뿐만 아니라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재정적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피터는 제임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채 함정은 그들의 갈등의 원천이 되었고 마을에는 피터가 제임스와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토마스는 피터가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 클럽의 단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럽은 싸움 도박과 금지 약물 판매를 포함한 불법 활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소한 사실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피터가 단순한 빚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토마스가 피터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피터는 살인 당일 밤 마을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알리바이는 여러 증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토마스는 이러한 증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자신의 연주를 이용하여 거짓 알리바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이제 그날 밤 자신의 진짜 행방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과 병행하여 토마스는 또 다른 용의자인 마이클 리브스의 행동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증언에서 점점 더 얽혀갔고 마을에는 그가 그날 밤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마이클의 지인 중 한 명은 늦은 저녁 숲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비록 마이클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보는 토마스로 하여금 마이클의 알리바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명확함과는 거리가 먼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용의자는 각자의 비밀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100% 살인자 역할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그들 중 누군가가 살인에 연루되었을 수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엘르무드는 이제 두려움과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았으며 솔직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토마스가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사실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마치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이 악몽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자신이 해결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에는 새로운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그늘 속에서 수년간 숨겨져 왔던 인간의 운명, 비밀, 음모의 거미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들이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토마스는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놀라움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수사가 새로운 강도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단서, 증인 증언, 그리고 엘르무드 주민들의 점점 더 드러나는 비밀들은 그에게 단호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사건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복잡한 세부 사항들로 인해 보안관은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용의자 범위를 좁히고 진짜 살인자를 밝혀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모든 단서와 증인 증언을 주의 깊게 분석한 후 토마스는 마이클 리브스에게 주의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이는 오랫동안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모순된 증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단서와 마이클의 알리바이에 불을 치는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토마스는 마이클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무죄인 척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점점 더 얽혀갔습니다. 마을에는 살인 당일 밤 숲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비록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보는 토마스로 하여금 마이클에게 압력을 가하고 진실을 캐내려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우선 토마스는 마이클의 집을 다시 수색하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 중에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단서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피할 수 있는 희미한 얼룩이 있는 옷이 발견되어 토마스에게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옷은 즉시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범죄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감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또한 토마스와 그의 팀은 마이클의 알리바이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당일 밤 그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그의 여자친구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언을 더 깊이 파고들자 그녀의 말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에게 그녀가 마이클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만약 마이클이 정말로 살인에 연루되었다면 그의 신경이 긴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클이 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올 때마다 토마스는 질문의 강도를 높여 젊은이가 점점 더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수사의 고리가 자신 주위로 조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었고 이는 토마스에게 그의 연루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어느 순간 마이클은 심지어 마을을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카운티 경계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명백한 도주 시도로 간주되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토마스는 마이클과 엘르무드의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이전에 사소해 보였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여러 갈등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중 하나는 알렉스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와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은 마이클과 알렉스가 지역바 중 한 곳에서 공개적으로 다투었으며 다툼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거친 말들이 오갔고 일부 증인들은 심지어 알렉스를 향한 위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집에서 발견된 옷의 혈액 분석 결과 그 피가 알렉스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거의 마침표를 찍는 심각한 단서였습니다. 이제 토마스에게는 의심뿐만 아니라 마이클의 살인 연루에 대한 물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수사가 사방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지인들을 계속 신문하는 경찰의 압력 아래 마이클은 점차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이클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날 밤 숲에서 알렉스를 만났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다툼 중에 마이클은 통제력을 잃고 알렉스를 때렸습니다. 알렉스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이클은 제임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신을 헌터가의 집으로 다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알렉스가 아버지와 긴장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경찰이 제임스에게 집중하여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조차 모든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마이클이 혼자 행동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신문 중에 마이클은 헨리 카터가 헌터가의 집 근처에서 본 검은색 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이클은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알렉스의 죽음에 역시 관심이 있는 누군가의 소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백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미스터리의 해결책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사람들이 연루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누가 또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용의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자백은 알렉스 헌터 살인 사건 해결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토마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검은색 차 안에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유죄인자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스 헌터 살인 사건 수사는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새로운 비밀과 기만의 층들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마이클 리브스의 자백은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숨겨진 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일 뿐임이 밝혀졌습니다. 토마스 히틀리는 해결책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이클의 자백 후 토마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 감정은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은 유죄일 수 있었지만 그의 자백은 많은 질문을 답 없이 남겼습니다. 헨리 카터가 목격한 검은색 차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왜 알렉스는 그날 밤 숲으로 향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에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었을까? 문님하다. 토마스는 마이클이 혼자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그의 자백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가 제임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알렉스의 시신을 헌터가의 집으로 다시 옮겼다는 사실은 토마스로 하여금 이 사건의 단순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이 보이려 했던 당황한 젊은이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토마스는 마이클과 다른 용의자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그는 제임스의 오랜 친구인 피터 웨스트에게 집중했는데 그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피터는 마이클의 자백 후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였지만 토마스는 계속된 신문과 그의 관계 조사를 통해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면서 토마스는 다시 이 남자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웃 도시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그림자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알렉스나 제임스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협박이나 심지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피터가 헌터 가족과 원한을 갚기 위해 마이클을 이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토마스의 정보원 중 한 명이 지하 클럽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피터가 마약 및 무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을 때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피터는 이러한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의 잦은 만남은 그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곧 토마스는 알렉스가 우연히 그러한 만남 중 하나를 목격했을 수 있으며 이것이 피터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피터가 살인 당일 밤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확고해 보였던 그의 알리바이는 새로운 증인들이 그날 밤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피터를 다른 도시에서 보았다고 주장했던 한 증인은 이제 알렉스가 발견된 숲 근처에서 그의 차를 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정보는 숲속으로 알렉스를 따라가는 누군가를 보았던 로슨 부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토마스는 피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야기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피터가 그날 밤 숲에 있었다면 그는 헨리 카터가 목격한
검은색 차 안에 그 남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연루도 단호하게 부인했고 그날 밤 엘르무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커져가는 압박감을 느끼며 추가 신문 중에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건 버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부 차려 범위되어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피터의 압력하에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피터가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을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더했고 토마스로 하여금 마이클이 주범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토마스는 이 이야기에서 제임스의 역할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제임스와 피터의 관계, 그리고 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빚에 시달렸고 아마도 이 빚을 이용하여 그를 조종했을 피터의 영향 아래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심화됨에 따라 이 모든 이야기가 더 크고 복잡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알렉스의 살인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배후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세력들이 있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또한 검은색 차가 피터가 아니라 그림자 관계를 가진 다른 누군가의 소유일 수 있다는 버전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알렉스는 그의 개인적인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와 관련된 누군가의 복수나 계산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진실이 어딘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거짓과 기만의 층들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할 뿐이었고 사건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해결에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묶을 바로 그 핵심 조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엘리무드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건이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끝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이 곧 표면으로 나올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 해결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의 그늘 속에서 수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들의 폭로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깊은 가을이 엘르무드를 덮었고 그 차가운 품 안에서 마을은 마치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화음을 기다리며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해결책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개 낀 복잡한 기만과 거짓의 거미줄 속에서는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을 하나에 빠진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단서와 증언을 철저히 분석한 후 토마스는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핵심 용의자들을 한 장소인 경찰서에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각자는 이 만남이 평범한 신문이 아닐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스 살해를 이미 자백했지만 그의 증언은 불완전하고 모순된 채로 남아있는 마이클 리브스였습니다. 마이클은 자백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에서 계속 혼란스러워했고 그의 행동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이클이 더 복잡한 게임의 조를 뿐이며 그의 행동을 지시하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의 오랜 친구인 피터 웨스트였는데 이 이야기에서의 그의 역할은 끝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 조직과의 관계와 지하 사업 참여는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지만 알렉스 살해에 대한 그의 연루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평정을 가장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끝에 가깝다는 것을 아는 듯 내면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알렉스의 아버지인 제임스 헌터는 살인사건 이후 깊은 충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의 유죄 인정과 후속 증언은 토마스에게 제임스가 진짜 살인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이 이 이야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편적인 사건 그림을 펼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렉스의 죽음, 살인 당일 밤 그의 이동,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마이클의 연루와 같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불안해했고 그의 시선은 마치 출구를 찾는 듯 방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는 피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죄 세계와의 관계, 가능한 동기, 그리고 살인 계획 참여를 시사하는 모든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토마스는 피터가 마이클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수 있으며 그를 협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피터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기치 못한 것은 토마스가 마지막에 제시한 새로운 단서들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제임스 및 피터와 관련된 재정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임스가 피터에게 빚을 갚기 위해 집과 사업을 담보로 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돈은 빚 상환뿐만 아니라 피터의 지하 사업과 관련된 어떤 의심스러운 거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가족을 구하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피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젊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결의에 차 있었지만 그의 선한 의도는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터는 알렉스가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이클을 이용하여 알렉스를 제거하고 제임스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피터의 압력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범죄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알렉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후 마이클은 제임스의 죄를 가장하기 위해 알렉스의 시신을 헌터가의 집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나 단서들이 피터의 연루와 조작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모든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모든 단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피터와 마이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화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 복잡하고 얽힌 이야기에 관한 뚜껑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아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피터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상황에 의해 강요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토마스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마이클은 자신이 피터의 손에 놀아난 장난감이었고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는 바닥을 응시하며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야망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비록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토마스 휘틀리는 마침내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고 희생자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르무드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낸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도시는 느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토마스와 그의 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야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숨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정의를 실현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무드는 겪었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계속 살아갔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거리, 지역 카페에서는 여전히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토론하며 그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렉스의 헌터 사망 사건이 해결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작은 마을 엘르무드는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영원히 변했습니다. 침묵과 규칙적인 삶에 익숙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불신하며 바라보았고 마치 각자에게서 그 끔찍한 사건에 가능한 참가자를 보는 듯했습니다. 피터 웨스트는 알렉스 살해를 조직하고 제임스 헌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연줄과 수년간 저질러온 어두운 거래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어 그의 평판과 삶을 파괴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엘르무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역 뉴스는 매일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피터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어떤 처벌도 알렉스를 되살리거나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피터의 조작의 희생자가 된 마이클 리브스 역시 범죄 참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를 동정하며 그를 진정한 범죄자라기보다는 상황의 희생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법은 무자비했습니다. 마이클은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고 엘르무드를 떠났으며 한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이 공포의 중심에 서게 된 제임스 헌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는 알렉스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은 이제 잊을 수 없는 고통과 기억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곳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찾기를 바라며 엘르무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들의 무덤을 방문하여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가 자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보안관 토마스 히틀리는 평상시의 업무로 돌아갔지만 수사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일어난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이 비극의 각 참가자가 어떻게 거짓과 조작의 거미줄에 얽히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토마스는 진실이 항상 위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의무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비밀조차 밝혀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르무드는 서서히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알렉스 헌터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거짓과 권력욕이 개입될 때 삶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추모비는 단순했습니다. 알렉스의 이름과 잃어버린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검은색 화강암 판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기념물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인간 생명의 취약성과 가장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정직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엘르무드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의 교훈은 모두에게 남았습니다. 한때 평온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어떤 이상적인 삶의 외관 뒤에도 깊은 상처와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